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광폭 외교 행보입니다. 중국이 왜 요즘 이럴까? 특히 시진핑의 행보가 왜 이럴까? 주목이 상당히 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 두문불출을 하던 시진핑 주석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푸틴도 만나고 빈살만도 만나고 네. 젤렌스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활발하던데 이 외교 행보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보면 2차 전지 로봇 여러 가지만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는 부분 또는 좀 그런 이제 급등이 나오는 시세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또 부각될 수도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해서 좀 이런 약간 지정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코로나 때 몸을 사리던 시진핑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수처를 유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가볍지만 그래도 살짝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우주항공 이런 것만 막 갈 때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런 거를 좀 공략해 보는 것도 시장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일단은 갈 때는 뻔하잖아요. 자기랑 친한 데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 가서 이제 그 푸틴. 일단 푸틴 만나야죠. 푸틴을 이제 만나고. 근데 가서 별로 솔직히 대단한 건 없었어요. 서로 좀 되게 애매하게 앉아서 이제 그 행동 발달학을 좀 하는 사람들 나온 게 얼마 전 인터뷰 보니까 서로 멋쩍게 앉아있는 듯한 것 같다. 깊은 내용은 없다. 내용은 없고 그냥 만나기만 한 건가요? 솔직히 그 화상 전화로 해도 되는 얘기가. 그림 자체는 화상 전화와 다를 바 없는. 근데 아마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니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갈등 관계가 좀 있는 나라들이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 옛날이라고 하면 좀 가고 예전에는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좀 그렇게 양강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갈등도 이제 중국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심전심이 되는 것 같고 또 특히 푸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돌파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진핑은 자기가 연임돼서 뭔가 업적을 하고 싶어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딱 러시아에 가서 관계도 당연히 서로는 우방이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가스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재 역할을 시진핑이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어떻게든 누구든 간에 끊어주는 게 참 좋은데 시진핑 중국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깨름직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봐도 어쨌든 시장으로 우린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시장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와서 좀 있다 보니까는 젤렌스키도 어떻게 그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든 언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를 만나고 싶어 한대. 시진핑이 이렇게 중재를 한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초청에 대한 얘기가 속보로 그저께인가요? 한번 이제 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데모라든가 현대해보다이 데모 같은 경우 그날 속보 뜨자마자 한 20-30분 만에 상승 정지 걸리고 확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막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관련주 흐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시장에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 중국 시진핑이 가서 뭘 하던 간에 어쨌든 시장으로 좀 해석하는 이 시각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이 외교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만나고 이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쪽에 젤렌스키를 만나러 간다, 방문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일정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속내를 좀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업적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업적이 좋게 말하면 세계 중재자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사우디도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빈살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얼마 전에 서로 다녀도 가고 시진핑이 그렇게 했는데 또 전화 통화를 또 했대요. 네. 그래서 또 그 중국이 주도하는 자기네들끼리의 그 안보 협력인가요?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사우디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이제 가입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네. 같이 함께 이렇게 좀 공고하게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또 미국하고 사우디가 좀 소원한 틈을 타서 살짝 친하게 거기서 사우디를 포섭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유는 서로 실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우디 아람코도 중국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투자 유치를 받는 거고, 또 석유 있잖아요. 네. 기름에 대한 것도 중국이 이제 사우디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사우디의 수출 중에 한 25%가 다 중국이래요. 아, 굉장한 양을 중국으로. 그러니까 서로 실리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란하고 사우디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재자 역할도 이제 중국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미이면서 대신 또는 아주 반미는 아니어도 일단은 우리랑 친하자. 친중으로 엮여서 자기네들 위상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러시아, 사우디 이쪽, 그러니까 미국하고 아주 친하지 않은 쪽을 점점 자기네 그 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 포섭을 해서 협력 관계로. 네, 나중을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은 아마 스마트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대만 문제까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됐을 때 대만을 분명히 중국은 가만히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서 외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초청하는 게 있는데 대만이 내년에 이제 총통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직 총통을 초청하고 또 그에 맞서서 이제 또 지금 현직 대만 총통은 또 미국도 방문하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저는 좀 대만까지 보고 이렇게 좀 외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양한 국가들이 이렇게 한데 엮여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 당연히 지정학적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님, 이 코로나 때 어려워진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돌파구 모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해석 좀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우리 이쪽, 거기에다 호주니 이렇게 해갖고 한미일하고 이제 K칩, 반도체. K칩은 우리나라죠. 네. 그 동맹 강화를 하려고 이렇게 좀 다 경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된 효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탈피를 하려고 그렇게 자기네 우군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근데 자신들만의 동맹 관계를. 또 자기네들이 자원이 또 일단은 무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사우디든 러시아든 그다음에 나중엔 예전에도 조금 공을 들였지만 아프리카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보면 미국에서 살짝 중국이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쪽에 좀 집중할 때 아프리카를 살짝 공략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중국은 일단 제일 문제는 우선은 경제적인 그 고립에서 좀 탈피를 해서 자기네들 힘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그 석유를 수입하고 결제할 때 위안화를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달러 대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진핑의 외교 행보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그 중국 쪽에 압박을 많이 넣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원해진 관계가 있는 국가들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을 포섭해 나가면서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고립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으로 역시나 연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문가님, 시장, 특히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본다면 어떤 쪽에 눈길을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딱 미중 갈등, 대만하고 또 중국 갈등 나오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히토류 해갖고 맞습니다.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좀 봐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원래 있던 애들 말고 의외로
네옴시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다시? 네. 네. 왜냐하면 걔네들 때문에 네옴시티가 막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회방을 놓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이 걔네들도 철도를 깔고 이러는 기술들은 다 있어요. 제가 네. 먼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동남아에 보면은 라오스까지 이제 중국에서 쿤밍을 통해서 철도를 깔아줬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되게 우리나라가 원래 경쟁을 해서 예전에 했는데 중국이 선정을 됐는데 네. 이유가 싸서입니다. 아하. 근데 우리는 지금 싸우대 공을 들여서 네. 철도도 깔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철도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친해지게 되면 우리가 원래 100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조금 우리 걸 좀 가져갈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불안감, 경계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옴시티 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약간 우려할 만한 요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이 좋고 예. 더 낫고 뭐 이러지만 가성비도 좋다 이러지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는 정말 미국이나 서방에 비해서 정말로 뛰어난 기술과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100을 했는데 중국은 한번 딱 맘먹으면요. 그 반으로도 갈 수가 있는 나라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편하다고 표현은 좀 뭐하지만,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가서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살짝,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이만큼 깔린다고 했는데, 네. 빈살만도 사람인지라 친해졌는데, 야, 요건 중국 요만큼은 주자. 네. 네. 이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에게 저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하고도 네. 친해져 버리고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서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그럼 또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중국도 거기에 살짝 발을 디딜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러시아 쪽 편에 살짝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약간 반기를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봐야지 또 아는 거예요. 예. 이 돈이라는 거, 경제라는 거는 어쨌든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 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좀 예의주시해서 이제 국제 정세도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오늘 긍정적인 건 그래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철도 얘기가 나와서 네. 시간에서 철도주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건 좀 좋은데 그래도 예. 좀 멀리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재건이든 네옴시티를 만들건 좀 세밀하게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려할 만한 요소도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관련된 우려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자꾸 좀 뭐라 해야지 이쪽 라인이죠. 네네. 이쪽 라인 왼쪽 오른쪽을 표현하면 왼쪽 라인에 서갖고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쪽 편을 드는 그쪽하고 이제 힘을 더 공고히 한다면 항상 우리도 지금 약간 고민거리가 중국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역 1등, 2등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근데 이제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IRA법도 그렇고 우리 편 할래, 저쪽 편 할래 그렇죠. 이거거든요. 자꾸 양자택일 강요하고. 우리는 좀 애매한 게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일본하고 안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도 북한 문제가 또 엮여 있거든요. 같이 안보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우리가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 쪽이고.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중재를 해줘야 되고 중국이 우리 편을 좀 어느 정도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정말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살짝 친하니까 네. 항상 중국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이거는 이제 약간 더 정치적으로 또는 그쪽으로 가는 거지만 예. 우리는 그 와중에 핵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핵실험이 강도가 예전에 좀만 하다가 이제 위협하는 수준에서 끝났다면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인 수준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아쉽지만 네. 아쉬워하면서도 방산주를 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련주들 차트 볼만한 종목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요 데모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봤는데요. 네.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슈가 하나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걸 봐서는 얘가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데모라는 거를 항상
관심 종목에는 한번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시간에서 갑자기 반응이 나온 게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한미글로벌. 네. 역시. 네, 워낙 한미글로벌. 강했었죠. 네. 한미글로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히일임 이랬는데, 하향으로 가다가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네. 이게 지금 좋은 자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반응이 빨리 나오는 종목들을 체크하거나 관심 종목에 두면서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렇게 몇 배 오른 거, 네. 네, 이것처럼 단숨에 이번에는 이제는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돼도 바로 빠르게 가진 않을 겁니다. 옥석을 가리고 실적이 기반된 회사들 또는 실제로 일을 제대로 수주받는 대형 건설 회사들 위주로 먼저 반응이 올 것 같고 예. 그런 건설 회사들도 뭐 빠르게 급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네,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시진핑의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 관련주의 흐름까지 뭐 특히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도 자세히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벌써 대선 정치 테마 대응 전략입니다. 사실 대선 마무리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정치 테마 약간 의구심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님 일단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정치 테마 좀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잠깐씩 이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치 테마 관련해서 요새 어떤 내용이 부각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정치 테마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건 뭐냐면 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당연히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도 하고 그러면서 내 정부의 첫 번째 해다 이래갖고 정책들 엄청 많이 발표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순방. 그런데 뭐 벌써 대선이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악용하는 뭔가의 힘들이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고 실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생활에 보면은 계속 이슈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생기기도 해요. 지금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른쪽 왼쪽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렇게 자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당의 대표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네.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나 이런 게 기대만큼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대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막 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좀 총망받는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잖아요. 뭐 다 안철수 테마 무슨 테마 다 하니까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당에서는 차출설 총선에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남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할까? 장관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할 수도 있나? 잘하시면. 근데 이제 관련된 다른 법이나 이런 좀 구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슈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탄핵은 이러는데 탄핵을 또 함부로 못 시켜요. 왜냐면 탄핵시키면 예전에 지금 대통령 대신 우리 대통령처럼 인기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주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거 재밌는 이슈거리인데 여론조사 해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대통령에 일단은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대표가. 그러니까 이분을 가정해서 여당은 지금 서울시장 누구 계속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1등을 한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네, 정치 얘기 아닙니다. 이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촉각을 세고 요거구나. 네. 근데 본인은 난 나가겠소, 정치하겠소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는 그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빠른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와중에도 사탕값이라도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괜히 쫓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는 두자. 이런 측면에서 가져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 테마. 현직 장관인데 지금 벌써부터 총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테마에 대한 그 움직임,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보통 어떤 원리로 좀 형성이 되곤 하는지
그 얘기도 좀 설명을 가능할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후보 시절을 이제 역으로 돌이켜서 복귀를 해보면 돼요.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때 이제 뭐 일단은 한쪽 측면에서는 핍박이라고 그러고 한쪽 측면에서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치는 알아서도 해석하시고 어쨌든 대통령이 나오겠다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이었죠. 말이 많을 때 정말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등을 해버리신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학연. 우리나라 또 이러잖아요. 앵커님 저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내가 거기 누구 알아? 내가 강원도고 여긴 충청도인데 연고가 없어. 근데 내가 와이프가 충청도면 괜히 친한 척하고 이러잖아요. 서로는 모르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학연이 강하고 연이 되게 강해요. 학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연이잖아요. 지연. 그렇죠. 어느 학교 어느 지역. 그다음에 혈연입니다. 누구 뭐 가족이더라.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윤 대통령 윤 씨잖아요. 당연히 윤 씨죠. 웅진그룹이 회장님이 윤 씨였어요. 파평윤 씨. 되게 유명한. 그래서 막 그냥 윤 씨인 회사가 올랐죠. 지금 뭐 둘이 어떤 친분인지도 몰라요. 서로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아니면 뭐 학습지를 어렸을 때 풀으셨나?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 제가 저번에 농담처럼 2%인가 아니면 다른 프로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사촌 형이 한동훈 장관하고 동갑인데, 현대고등학교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면 저도 한동훈 테마에 엮이는 전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 학연, 지연, 혈연 사실 그 당사자가 어떤 발언을 한 이런 이슈가 아니라 시장에서 찾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다 누군가 찾아놓고 누군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고등학교 나오셨대요. 그리고 청주 한씨래요. 청주 한씨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누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가 생각나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연으로 무슨 한씨, 무슨 뭐 반씨, 반씨, 반기문 총장이 그렇죠. 어디 반씨라 이래서 그렇게 계속 그 파평윤 씨처럼 그리고 이제 지연, 그다음에 이제 혈연이 이제 한씨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서울 법대 나온 거. 대학 같은 과 그렇게 동기만 해도 사실 대학의 같은 과라고 해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죠. 서울법대가 뭐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법고시 27기 이러면 이제 좀 좁아져요. 이러면 좁아져요. 현대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서울법대도 같이 가서 사법고시도 27기를 같이 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특정 회사에 무슨 뭐 자리를 맡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어디 뭐 법률회사 다니시니까 거기까지 돼 있다. 이래버리면 그냥 그거는 그 회사는 우리가 남이가가 돼버려요. 이런 회사들이 꽤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걸 봤을 때 뭐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랑 똑같은데 그게 재밌게도 시장에는 그게 또 들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또 만약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한 거를 딱 들어야 돼요. 전혀 객관성이 없는 건데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적당히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치 테마주들이 형성되는 이런 원리들을 간단히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 특정 테마와 관련된 어떤 인물 관련주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시장에서 찾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카테고리 어떤 것들이냐면 학연, 아니면 지연, 또 혈연,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이런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찾아져요. 이게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도 각종 테마주들이 그 특정 한 인물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뭐 수십 가지 이렇게 쏟아지기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 참고 사항이 좀 더 있으면 덧붙여서 알려주시고 투자 전략 조심해야 될 점 팁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정치 테마주는 다 소문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거는 하나가 있겠죠.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느냐 총선을 나오냐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일 건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뭐 지지율 조사를 하는 거 그것도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야 지지율 1위야. 근데 정말 나온대.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랬으니까 친구가 어디 감사래. 이거 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
실질적인 직접적인 연관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카더라 통신으로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소문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소문으로 시세가 몰리는 특징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급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제자리 갑니다. 네. 예,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윤 대통령 관련 그 웅진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올랐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또 덕성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반대편 진영의 테마도 이왕이면 또 관심을 가져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거라면 뭐 나쁜 테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 야당의 이제 또 지지율 1위 후보가 이제 누가 나오면 그 종목도 같이 보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선거가 1년 이상 총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남았고 또는 대선으로 보면 한 4년이나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그런 게 연속성은 없을 거니까 조심, 또 조심, 경계, 또 경계를 하면서 보시라는 얘기. 그리고 재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이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좀 재미로 볼 수 있는 테마, 재미로 보고 넘겨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